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국정원으로 가야죠. 국정원 수뇌부 전격 교체. 사실상 경질이에요. 네, 제가 어제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판을 완전히 새로 자르는 거다.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고요. 네. 표면적으로는 사표를 수리하는 형식이었지만 인사 잡음에 대한 어떤 경질성이다, 이렇게 보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어제 대통령이 귀국을 하는 날이었는데 그 당일에 인사낸 거죠. 네, 김규현 국정원장, 권춘택 1차장, 김수현 2차장 사표를 다 수리했고요. 네. 동시에 홍장원 전 영국공사랑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각각 1, 2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예. 원장 자리는 바로 지명하지 않았고요. 당분간 신임 1차장한테 직무대행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국정원장이 공백이 되더라도 일단 경질을 한다는 건 이제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본 건가 알 수 있는 건데, 인사 갈등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6월에 앞서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대통령 제각까지 마친 1급 인사가 번복됐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김규현 원장 재신임으로 일단락이 되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도 김규현 원장 측근의 인사 개입설, 그리고 권춘택 1차장 비위 의혹 같은 게 계속 터져 나오면서 그러니까 뭐 그럴 정도로 복마전이 계속 있었던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이야기 중에 뭐 재미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희한한 것은 그때 경질됐던 김규현 원장의 최측근이 네. 경질이 된 채 외부에서도 계속 인사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최근까지도 그랬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긴급 처방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김규현 원장한테 기대하는 게 많았는데 네. 내부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이런 얘기도 취재 과정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좀 알아봤는데 신임 수뇌부한테서는 세 가지 특징이 발견됩니다. 지금 국정원장 공백이고 그 외에 네, 새로 네, 그렇죠. 1, 2차장 어제 임명했는데, 임명된. 예. 첫째, 박근혜 정부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이다. 음흠. 그리고 둘째, 김태효 차장이랑 다 가까운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음. 김태효 차장 역할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셋째, 죄다 북한 정보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해외 파트, 뭐 대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좀 밸런스가 좀 이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요. 원장보다 차장 인사를 먼저 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원장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그 원장 입장에서는 본인 사람이 아니라 용산에서 이미 꽂아놓은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요건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신임 원장, 앞으로 올 원장은 용산의 의중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오든지, 아니면 고분고분 말 잘 들을 사람이 오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건데, 결국에는 둘 다 용산의 친정 체제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이게 뭐 그러면 전 정권에서 현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전 정권 라인, 현 정권 라인의 다툼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예. 이제 지난해 5월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9월에 국정원 1급 간부 27명이 이제 퇴직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러면 이제 전 문재인 정권 지우기 뭐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해 10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조상준 기획조정실장, 이분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예. 갑자기 국정원 국정감사 당일에 사퇴를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알력이 있었구나, 이제 원장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도 대통령이 김용현 이제 좀 바뀐 김용현 원장은 이제 신뢰를 했고, 그 12월에는 2급, 3급 간부 130명이 또 이제 직무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폭이 커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지금 전 정권 뭐 청산이고 어디까지가 내부 알력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썰들이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내부 출신들의 힘겨루기설, 뭐 아니면 아까 측근 김 원장 측근의 뭐 인사 전행설 등등등이 계속 나왔는데 이게 명확하게 조금 나오지는 않았고, 제가 조금 소식통으로 들어본 바에 따르면은 네. 이게 엄청난 암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전 정권 사람들을 싹 비워내면은 네. 이 자리가 엄청 많이 자리가 비잖아요. 많이 비죠. 이거를 놓고 굉장히 파벌 싸움? 파벌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다라고 음.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6월에는 아까 저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제가 국정원 1급 7명에 대한 인사가 번복이 되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국정원을 조금 다 잡으라 이렇게 보내놨는데 오히려 파벌 싸움만 일으킨 이 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실망을 했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것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게 판단을 못 해가지고 지금 1년 9개월 동안 지금 이거 질질 끌어온, 이건 대통령이 일단은 원초적으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규현 국정원장은 이제 어제부로 경질이
됐고요. 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뭐 지금 김광희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은 보통은 이제 원장이 오고 네. 그런 다음에 원장이 본인의 의중과 맞는 사람과 이렇게 뭐 추천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 용산에서도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먼저 이렇게 박아놓으면은 이게 두 가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에 충성하고 뭐 라인에 쫙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파벌 싸움이 또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세 차관들이 그러니까 실세들이 이제 우리들이 대통령과 더 소통한다 이런 실세 식으로 차장들. 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게 반복될 수 있어서 그래서 야당에서도 뭐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이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원장부터 해야 된다. 근데 얼마나 급했으면 일단 원장부터 날렸을까? 이거 이제 우리가 알 수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장관 교체설, 그러니까 개각설도 있고 대통령실 지금 대대적으로 교체한다잖아요. 이게 지금 일단 대통령 칼을 국정원부터 빼든 거고 나머지도 지금 한꺼번에 다 지금 썰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가 정무적인 이유가 됐든 지금 대대적인 인사 이제 개편 바람이 불어올 거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신임 국정원장은요. 일단 네. 지난주까지 김용현 그 경호처장이 가장 유력하게 이제 보도가 됐고 네. 천영우 그리고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출신인 천영우 씨가 이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제가 주말에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은 그 사람들보다는 내부 발탁, 그러니까 내부 국정원 내부 출신으로 좀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국정원 상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김기현, 인요한 정면 충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하고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주말에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이 험지 출마 꺼내면서 불붙었던 신경전이 주말 사이에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일단 인요한 위원장은 원희룡 장관 만났어요. 해서 원장관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 많이 나오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험지 출마 시사했던 것처럼 주류 그룹에서도 움직이라 이런 얘기고 그렇죠. 특히 원희룡 장관은 사실 한동훈 장관이랑 같이 총선 새 간판으로 거론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걸 고려해 보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뭐 되게 거슬릴 말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김기현 대표는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어요. 자신의 지역구 울산에서 의정보고회 열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내 고향이 울산이고 내 지역구 간다는데 왜 10이냐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또 인상 깊은 게 윤심을 거론했습니다. 어떤 식입니까? 대통령이랑 하루에 서너 차례씩 통화하기도 한다. 서너 차례씩 통화하고 길게 할 때는 3시간도 얘기한다. 네, 그러니까 내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까 흔들지 마라 이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요새 김기현 대표 측 이제 가까운 인사들을 만나면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분수령이죠. 왜냐하면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일주일 더 시간 주고 이 안건, 이 용퇴 안건을 정식으로 최고위에다가 건의하겠다. 그 최후 통첩 시한이 원래는 오늘까지였는데 목요일까지로 늘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말씀하신 희생 권고안을 혁신이 전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의결한대요. 그러니까 뭐 지도부 중진 친윤들 다 이제 험지로 가라는 얘기인데 이 시점을 전후로 갈등이 폭발해서 뭐 이게 세지면 혁신이나 김기현 대표 어느 쪽 하나가 뭐 날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분위기를 좀 두루 취재해봤는데 일단은 용산에서 대통령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당무 개입 논란이 또 터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내 여론을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김기현 대표 용퇴해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사람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진, 친윤, 영남 의원들은 이렇게 용퇴론을 말하게 되면 결국 그 화살이 다시 자신한테 올 거잖아요. 자기도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김기현 대표 용퇴하시오. 이거는 자신도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수도권, 비윤, 초재선 이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사람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성일종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뭐 내려놔라 이렇게 말했던 것 외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끌어오르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사흘 동안 이런 목소리들이 얼마나 더 나올지를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의 엔딩이 어떻게 될까 저는 정말 궁금한데 김준일 에디터도 대통령이 지금 어디 한쪽의 의중을 확 실어준 것 같지 않아서 더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금요일 날 하셨잖아요. 주말 지나면서 좀 혼란이 정리되셨어요? 혼란은 계속 가중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 교체를 했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당내 문제도 어느 정도 시그널을 더 강하게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해외 순방 갔다 오느라고 사실 국내 정책 거의 신경 못 썼는데 귀국하고 지금 네덜란드에 12월 12일 날 가기까지 한 2주 정도 지금 시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지금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분수령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지금 혁신이가 내놓은 안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당무에 있어서 당 문제에 있어서 조금 강한 시그널을 내면서 좀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모든 의원들이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라 본인 일이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옛날에 당대표 뽑을 때처럼 강 건너 불구경할 수가 없기 없죠. 때문에 굉장히 좀 폭발적인 좀 반응들이 나올 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스무스하게 이게 정리가 될 가능성보다는 여러 반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 내가 총선 불출마 선언했는데 갑자기 지도부 체제가 흔들리면서 비대위로 가버리면 총선도 이끌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내 지역구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표직은 유지하시오라는 게 확실하면 총선 불출마는 그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이해찬 모델 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지난 총선에서 이해찬 대표가 뭐 불출마 선언하면서 당 대표로서 당 진두지휘했지만은 간판은 다른 사람을 그렇죠. 내세우는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용산에 달려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도 저도 못하는데 그게 교통 정리가 이번 주에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리가 이번 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든. 예, 엔딩은 좀 기다려 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갑니다. 연내 정상회담 기대했지만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어려워 보인다고요. 네, 어제 한중일 외교장관이 부산에서 만나서 그 논의를 했는데 네. 준비의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정도로만 밝혔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지금? 일단은 중국이 좀 소극적이라고 해요. 일단은 어제만 해도 공동 기자회견이랑 만찬 이런 것도 우리 측에서 다 계획해놨는데 예. 중국 왕이부장이 다른 일정이 있다고 사양하고 이렇게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3국의 표현도 좀 달랐어요. 한국이랑 일본이 보도자료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정상회담을 빨리 개최해야 된다는 데에서 공감대를 확인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네. 중국은 좀 달랐습니다. 정상회의를 위해 조건을 만드는 데 동의했다. 조건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면서 약간 톤이 달랐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어떻게 예. 해석해야 돼요 이 분위기? 그러니까 뭐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리고 막 그 정상회담을 열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온도차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네. 조금 한국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어제 지금 여러 가지가 뭐 이제 한중 정상회담, 그러니까 외교 정상회담 뭐 이런 게 또 있었는데. 중요한 게 지금 한일 간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판결문 나온 거 있잖아요. 배상 판결문. 위안부 배상. 이거에 관련해서 강하게 지금 일본이 반발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박진 장관이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는 만큼 앞으로 양국이 소통해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조금 일본의 반발을 달래는 모양새인데 이게 언제 다시 불씨로 조금 오를지 모르는 상황이고 중국하고 일본도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가지고 좀 티격태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조금 이 급에서 풀리기 되게 어려운 뭐 사안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기 위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열 것이냐 아니면 이게 진척이 못 될 것이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 정찰 위성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한일은 뭔가 좀 더 하기를 기대하겠지만 중국은 좀 한 발 거기서 물러서는 그런 모양새도 같이 읽힙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